여러분, 동남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태국, 베트남? 대부분 이 두 나라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제조업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반도체 산업에서 이 나라들을 압도하는 동남아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중 상당수가 이 나라에서 마지막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시장의 약 13%를 말레이시아가 장악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말레이시아가 1960년대만 해도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조용히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만 리스크 때문에 난리입니다.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에 만약 전쟁이나 지진이 터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한순간에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말레이시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인텔은 말레이시아에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투자가 왜 말레이시아로 몰리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는 40년 넘게 쌓아온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공급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아주 잘합니다. 서방 국가들과는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거래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미중 갈등 시대에 이런 외교적 균형감은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 신산업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설계와 첨단 패키징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2023년 한 해에만 약 690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가 승인됐다는 건 이 나라의 가능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한국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1인당 GDP는 둘 다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죠. 말레이시아는 고무와 주석 수출로 근근히 먹고 살았고 한국은 쌀과 보리로 버텼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였어요.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국은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그리고 삼성반도체까지 설계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끌어안는 전방위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후공정, 즉 조립과 테스트에 집중했죠. 이 차이가 왜 생긴 걸까요?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기술 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라 내부 통합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처음부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설계나 제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조립과 테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째, 설계합니다. 어떤 기능할 칩인지 도면을 그리는 단계죠. 둘째, 제조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초정밀 공정이에요. 셋째, 패키징과 테스트입니다. 완성된 칩을 보호 케이스에 넣고 분량을 걸러내는 후공정이죠. 한국과 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설계와 제조에 집중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칩 설계부터 초미세 공정까지 전부 자체 기술로 해내죠. 반면 말레이시아는 세 번째 단계인 패키징과 테스트에 올인했습니다. 인텔이나 AMD가 만든 칩을 받아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하는 역할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런 선택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후공정은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력도 덜 필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조용히 공장을 짓고 기술자를 훈련시키며 묵묵히 자기 길을 갔죠. 하지만 이 선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공급망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40년 동안 쌓아온 말레이시아의 후공정 경험이 갑자기 귀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그 출발점에는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계와 중국계 주민들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총선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를 중단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분열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줬습니다. 민족 간 경제 격차가 이대로 방치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죠. 당시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었고 말레이계 대다수는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불균형이 폭동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1971년 정부는 신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 빈곤율을 대폭 낮추는 것. 둘째, 민족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 단순히 성장만이 아니라 분배까지 신경 쓰겠다는 선언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말레이계 국민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기업 지분의 일정 비율을 말레이계가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었지만 정부는 사회 안정이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했어요. 동시에 모든 민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초기엔 수입 대체 정책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했지만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특히 1972년부터 페낭과 몇몇 지역에 수출 자유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관세 면제 혜택을 줬어요. 토지와 전기, 물 같은 인프라도 헐값에 제공했죠. 아시아의 4마리 용, 그러니까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1980년대에 들어 마하티르 총리가 집권하면서 이 전략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가 내세운 게 바로 동방 정책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근면성과 기술력을 배우자는 거였죠. 실제로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학생들을 대거 일본과 한국에 보내 훈련시켰습니다. 동시에 미쓰비시, 소니 같은 일본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국민차 브랜드 프로톤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전자산업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페낭이라는 작은 섬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단순 조립 공장이었지만 점차 테스트와 패키징까지 맡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의 세금 혜택과 인프라를 집중 지원했어요.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농업 국가에서 1980년대 제조업 국가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중진국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페낭이라는 작은 섬이 어떻게 동양의 실리콘밸리가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페낭은 말레이시아 북서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작은 293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인구는 180만 명 남짓이죠. 원래는 영국 식민지 시절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인데 1957년 독립 이후엔 별다른 산업 없이 관광과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이 섬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페낭에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세운 겁니다. 당시 인텔은 미국 내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해외 생산 기지를 찾고 있었어요. 싱가포르도 고려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였죠. 그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페낭을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줬습니다. 공장 부지도 헐값에 제공했고 전기와 도로 같은 인프라를 신속하게 깔아줬어요. 게다가 페낭은 영어를 쓰는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영국 식민지 유산이죠. 다국적 기업 입장에선 의사소통이 편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인텔이 성공하자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1974년엔 미국의 AMD와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들어왔고 1970년대 후반엔 독일 지멘스와 일본 히타치까지 합류했어요. 1980년대에는 모토로라, 보쉬, 소니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페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작은 섬이 반도체 제조 허브로 변모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훈련시켰어요. 처음엔 단순 조립 작업만 시켰지만 점차 테스트와 품질 관리, 공정 개선까지 맡겼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술자들은 실전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노하우를 체득해 나갔죠. 그리고 이 기업들 주변으로 부품 공급업체, 장비업체,
물류 회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페낭엔 수백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요. 한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옆 건물 협력사가 2시간 안에 해결해 줍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죠. 이런 공급망 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980년대 마하티르 총리는 동방정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기술과 경영 방식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페낭의 기업들도 일본식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한국식 빠른 대응 문화를 배웠어요. 그 결과 페낭은 단순한 저임금 생산 기지가 아니라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진 제조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페낭에는 인텔, AMD, 인피니언, 보쉬, 온세미컨덕터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넘게 이곳에서 칩을 생산해 왔어요. 이 경험과 안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베트남이나 인도가 아무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도 40년간 쌓인 노하우와 신뢰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었죠. 아무리 공장을 잘 돌려도 고부가 가치 설계와 첨단 제조로 올라서지 못하면 진짜 부자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 머물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딱 그랬어요. 1990년대 고속 성장으로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지만 2만 달러는 좀처럼 돌파하지 못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조립과 테스트 같은 노동 집약적 공정에 의존했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큰 돈을 버는 건 설계와 최첨단 제조입니다.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설계 전문 기업, TSMC나 삼성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죠. 반면 패키징과 테스트는 마진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베트남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임금이 올라 저가 경쟁력은 잃었지만 그렇다고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중간한 위치에 갇힌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내 연구개발 투자도 부족했죠. 설상가상으로 2015년 1DB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1MDB는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 펀드였는데 총리와 측근들이 이 펀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도 논란이지만 최소 45억 달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로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 스캔들은 말레이시아의 국제 신용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말레이시아 링깃 환율은 폭락했어요.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국민들의 정부 불신도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말레이시아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위기가 말레이시아에게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2018년 총선에서 부패 정권이 물러났고 새 정부는 투명성과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동시에 국제 정세도 말레이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죠.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분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말레이시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40년간 묵묵히 쌓아온 반도체 후공정 노하우가 갑자기 귀한 자산이 된 겁니다. 특히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는 단순 노동력만으론 안 됩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하고 한 번의 실수로 수억 원짜리 칩이 망가지죠. 공정 안정성과 수십 년의 경험이 생명인 분야입니다. 국제 반도체 협회와 여러 산업 보고서들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어요.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패키징과 테스트는 경험이 곧 경쟁력이라고요. 말레이시아는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자신의 진짜 강점을 재발견했고 세계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기회를 활용하는 첫 번째 열쇠는 말레이시아가 가진 진짜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는 창의성과 천재성이 필요하고 최첨단 제조는 수조 원대의 장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패키징과 테스트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 안정성과 누적된 경험이거든요. 칩 하나를 완성하려면 수백 개의 미세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온도를 0.1도만 틀려도 불량이 나오고 먼지 한 톨이 들어가도 전체가 망가지죠. 이런 정밀 공정을 40년 넘게 안정적으로 돌려온 경험은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이 아무리 새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시켜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이냐면 대만 다음으로 많은 점유율이에요.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앞서 있죠. 이 입지는 단순히 저임금 덕분이 아니라 페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생태계 덕분입니다. 페낭에는 칩 패키징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판 제조사, 납땜 재료 공급사, 테스트 장비 업체, 물류 회사까지 전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몰려 있어요. 어느 공장에서 긴급하게 부품이 필요하면 몇 시간 안에 조달할 수 있죠. 이런 클러스터는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와 협업 문화가 있어야 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만은 최전방에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런 긴장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 외에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베트남은 아직 기술 수준이 부족합니다. 인도는 인프라가 불안정하죠. 그럼 남은 선택지가 뭘까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는 오랜 무역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전략적 중립 노선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위치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칩을 팔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인텔은 말레이시아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독일의 인피니언도 대규모 파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투자 계획을 밝혔죠. 이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정성, 경험, 그리고 중립적 입지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는 한 가지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권 인재풀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 공용어로 영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대학 교육도 상당 부분 영어로 이뤄지죠. 다국적 기업 입장에선 의사소통 비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공계 졸업생 비율도 높아서 숙련 엔지니어 채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과거의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핵심은 바로 전략적 중립 외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어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이죠. 이게 지금 시대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양쪽 모두와 거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를 안전한 생산 기지로 보고 중국 기업들은 서방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활용하죠. 어느 한쪽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양쪽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런 균형 외교가 가능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지역 협력을 주도해왔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서방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이런 외교적 신뢰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승인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약 690달러, 하나로 9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전자 및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텔의 70억 달러 투자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인피니언은 50억 링깃,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들여 파워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투자들이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연구개발센터와 엔지니어링 센터도 함께 설립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텔은 말레이시아를 단순 조립기지가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가 저부가 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 산업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에 말레이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대학의 반도체 전문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특히 이공계 졸업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과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강점은 이미 언급했듯이
영어 사용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교육받은 젊은 층은 거의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엔지니어와 협업할 때 언어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경쟁 우위예요.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2018년 정권 교체 이후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이 추진됐고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계약이 지켜지는 나라라는 신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 모든 기회를 장기적 비전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의 핵심은 2030 신산업 마스터 플랜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이 계획은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설계와 첨단 패키징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야심찬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단계별 전략이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처음부터 삼성이나 TSMC처럼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십조 원의 투자와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이죠. 대신 자신이 이미 잘하는 패키징과 테스트를 더 고도화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예를 들어 첨단 3D 패키징, 탭넷 기술, 파워 반도체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분야는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입니다. 요즘 칩은 무조건 작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바로 패키징 기술이죠. 말레이시아는 4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성공 스토리는 행운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묵묵히 쌓아온 제조 기반, 전략적 중립 외교, 그리고 지정학적 기회가 맞아떨어진 결과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장악했다면 말레이시아는 후공정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 겁니다. 2023년 9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는 그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한 증거입니다. 여행지로만 알았던 그 나라가 이제 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